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제를 맡은 건신대학원대학교 대한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하태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의원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전하고 싶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저보고 이렇게 광주에 처음 오느냐, 이렇게 올 기회가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사실 제가 광주에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매년 하던 그 세계 인권도시 포럼, 네, 거기에 교육분과에 아마 제가 단일 참가자로는 제일 많이, 광주 분들 빼고는 제일 많이 초대받아서 오지 않았었을까 싶고, 네, 제가 아마 4번인가 와서 발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올 때마다 늘 가슴이 뛰는 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다시 한번 제가 왜 대한교육 운동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뜻들을 좀 되새기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이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도시이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늘 이 자리가 뜻깊고 영광된다, 이런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주로 이 대중 강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치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잘 안 놓는, 네, 민폐 손님처럼, 네, 마이크를 잘 안 놓는 경향이 있어서, 네, 최대한 15분에 맞춰서, 네,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제 소개를 할 때 저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세대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제가 8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가 원래 86년도에 있었던 실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86년도에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썼던 유서의 한 문장이었었죠. 86년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화 사건의 주인공과 제가 아마 동갑내기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게 이제 8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영화였습니다. 이후에 전교조 결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기도 했었고요. 89년도에 이제 전교조가 결성되면서 선생님들이 이 대량 해직 사태를 맞이하셨고, 제가 90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더니 저희를 보고 선배들이 전교조 1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문제는 저한테는 나름 어떻게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화두 같은, 네,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육학을 전공하게 되고 교사를 지망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이제 영국의 유명한 대안학교죠.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저 책을 읽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 우리나라 교육은 바뀌지 않는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그렇다면 영국에 가서 서머힐을 좀 공부해 가지고 오면 한국의 한국형 서머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데 아주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서머힐 연구로 처음 제가 대한교육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전히 그로부터 벌써 뭐 한 25년 정도가 흘렸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한테 화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육이 좀 바뀔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육위원장님 인사 말씀해 주실 때도 세월호 말씀을 해 주셨지만,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우리의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입으로만 변화를 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논의가 진척되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서머힐이라고 하는 학교가 192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올해로 서머힐이 100주년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학교를 만들자고 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유럽 전역에서 1890년대부터 이미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자라고 하는 교육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뉴 에듀케이션 무브먼트, 우리말로는 신교육운동이라고 부르죠. 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가 이 교육입국조서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서구식 신교육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궁금증에 빠졌어요. 왜 같은 시기에 같은 대상을 놓고 우리나라는 이게 서구식 신교육이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럽에서는 이것이 올드 에듀케이션이니까 새로운 뉴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왜 같은 시기에 같은 대상을 놓고 누구는 새롭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오래된 교육이고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 교육인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는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여전히 공부하는 중에 있고요. 그게 한때는 대한교육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도 했고 또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공교육안에서 생겨나기도 했고 교육과 마을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부쩍 등장한 단어는 미래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의 대한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광주에서 좀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저는 주로 이제 대한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을 쭉 해왔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저한테 미래교육, 미래학교에 대한 연구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처음에 경기도에서 미래학교를 설립할 건데 이름은 아주 흥미롭죠. 해리포터 학교입니다. 네, 결국은 이 이름은 못 쓰게 됐고요. 워너브라더스사가 상표권이 있어서 결국 못 쓰게 됐는데 어쨌든 이 해리포터 학교 이러면 다들 물으시는 게 여기 가면 마법을 가르쳐 주느냐 이렇게들 물으시던데 제가 연구하면서는 해리포터 학교는 마법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아니라 마법 같은 학교다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마법 같은 학교가 가능할 것인가 이 체계를 연구를 제가 작년에 맡아서 했었고요.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뭔가 미래학교, 새로운 학교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체제를 좀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두 가지의 연구를 하던 와중에 또 그 대전에는 한 번도 그 진보교육감의 시대를 맞이해 본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지자체 중에 한 곳이 저희 대학이 있는 대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뭔가 조금 새로운 교육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중심이 돼서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미래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 이 연구 3개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 시대에 갑자기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담론이 나에게 이렇게 몰려드는 것일까? 내가 이전까지 했었던 대한교육이라는 주제와 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이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떻게 맞닿아 있을까? 이런 고민이 저한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거죠.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표현하고 학교를 그만두면 우리가 소위 이제 학업 중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저는 이건 굉장히 좀 폭력적인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학교의 학업 독점주의이죠. 학교가 학업을 공부하는 일이죠. 학업이라는 게 한자로 학업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를 그만두는 순간 배우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 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심지어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학교를 갈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건가? 전 세계가 다 멈춘 건가? 근데 또 애들이 나름 다 잘 살았잖아요, 작년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나름 또 어쨌든 잘 살기도 했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학교에 가고 싶냐? 그때 가고 싶대요.
왜 가고 싶냐? 친구 만나러 가고 싶답니다. 부모님들께 여쭤봤어요. 애들 학교에 갔으면 좋겠느냐?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갔으면 좋겠느냐 여쭤봤더니 밥 해주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친구 만나게 해주고 밥 먹여주면 되는 곳인가? 이런 학교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방역을 열심히 하고 학교의 문을 다시 물리적으로 열 수 있으면 되는 문제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앞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한축으로는 우리가 이제 공교육에 대한 관점을 좀 다시 되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교육청에서도 담당 장학사님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게 아까 인사를 나눴는데, 그 대안교육 담당하는 과가 옛날에는 교육청에서 생활안전과였습니다. 주로 학교폭력 뭐 이런 거 다루던 과였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민주시민과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담론이 교육청 안으로, 우리 교육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공교육이 국가가 나서서 이 공적 자금을 이용해서 국가의 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역할의 중심이 다시 되살려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교육청 안으로, 또 우리 교육계 안으로 더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의 교육이 상당히 개인이 알아서 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고 양극화가 일어나서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출세와 부귀영화, 그러니까 네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의 이기심을 가장 북돋우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이 세금을 가지고 하는 이 문제들을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1990년대부터 학교 붕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학교 붕괴라고 하는 표현은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걸 교실 붕괴라고 불렀죠. 근데 또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는 또 스케일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일본이 교실 단위로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이게 스케일이 크니까 학교 단위로 이게 좀 무너지는 건 거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이 학교 붕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에서부터의 풀뿌리 교육 혁신들이 바로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10년대로 가면서 혁신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안에서의 대안교육의 흐름으로 등장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 안에는 두 가지 좀 다른 욕구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축으로는 이 붕괴하고 있는 공교육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이제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담론이 한 축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그거 세운다고 될 문제인가? 새로운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 시대는 뭔가 다른 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욕구가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뒤섞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미래학교 연구를 하면서 이 혁신학교, 소위 이 1세대 선생님들, 또 대안교육 운동을 초기부터 하셨던 분들을 쭉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왜 지금 시대에 미래교육이라는 담론이 화두로 등장하는 걸까라고 여쭤봤을 때 아주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 학교 교육 정상화라고 하는 것, 학교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겁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학교는 혁신학교 대안교육 운동으로 15년, 20년을 하면서 꽤 많은 성과들을 거뒀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된 건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실은 이 대한교육운동이나 혁신학교 운동들이 잘 대답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나온 인터뷰의 결과물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담론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좀 넘어가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교육학자로 꼽히는 존 듀이의 말이죠. 우리가 오늘도 어제처럼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내일의 아이들은 없을 것이다. 그건 내일의 아이들을 빼앗는 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그것이 뭐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이든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이든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이든 간에 어떤 명칭을 붙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함께 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작년에 했었던 미래교육 연구보고서 3개에서 공통적으로 저희 연구진들이 하게 된 이야기는 학교가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사진은 핸드폰 초기 버전이거든요. 이때 중요한 건 핸드폰이 어떻게 하면 더 작아질 수 있을까였었어요. 그런데 작아지는 문제는 내가 이 소비자로서 핸드폰을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핸드폰이 작아지지는 않잖아요. 그건 제조사가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는 이게 제조사가 어떻게 아무리 신제품을 만들어주냐 어쩌냐 하더라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다 어떤 앱을 다운받아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결국 나한테 달린 문제인 거라는 거죠. 이걸 이제 경영학 쪽에서 혁신 이론가들은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전의 시대가 파이프라인의 시대, 이 라인을 잘 설계해서 우리가 좋은 콘텐츠들을 파이프라인으로 잘 넣어주는 피딩이 중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개개인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의 문제로 이 이슈가 등장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학교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숙제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좀 연구를 했었고요. 결국은 저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학교 부적응 아이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도와주는 그런, 물론 그런 기능을 하죠. 우리가 꼭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문제는 학교에 있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가 어떻게 하면 변화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의 플랫폼으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이걸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대안교육을 어떻게 소비해 왔는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저 왼쪽 밑에 있는 문제와 부적응 대책으로 그 대안교육이 가장 많이 소비되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립대안학교들도 만들 때 늘 이 부적응 아이들을 보내는 곳, 일종의 수용소, 저는 이걸 갱생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는 정규 트랙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아이들을 다시 정규 트랙으로 되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제 표현으로 백투 트랙의 전략으로 대안교육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었다. 근데 그 얘기만 하긴 뭐하니까 애들이 입시 중심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는데 대학을 잘 갔다든가,
네, 혹은 뭐 대학은 못 갔어도 사장님이 됐다, 창업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성공 신화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비된다던가, 혹은 돈 많은 애들 뭐 등록금이 얼마냐, 뭐 비싸냐 싸냐, 뭐 이런 식의 논란으로 가져간다든가, 혹은 뭐 거기서 뭔가 좀 좌파적인 이념들을 가르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논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대안교육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굉장히 이 부차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의 대안교육 흐름은 사실은 비인가 대안학교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공교육 제도 안에서는 네,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안 부르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전 이 용어의 차이 자체가 대안교육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미자는 미숙하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라고 분류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해서 우리가 인가도 내줄 수 없고 학교로 인정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입니다. 그런데 비인가 대안학교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지금의 제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인가 틀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네, 마치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을 미혼 여성이라고 부를 거냐 비혼 여성이라고 부를 거냐의 같은 관점인 건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비인가 대안학교로 시작이 됐고요. 그것이 이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라고 하는 법이 98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부터 위탁대안 교육기관들이 서울의 꿈타래 학교를 시작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2005년도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라고 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 발제 자료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네, 국회에서 등록제 대안교육기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좀 있고요. 제가 역시 제 발제문의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 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시민을 길러내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독일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홈스쿨링, 뭐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이런 것들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무조건 의무 교육을 다 받아야 한다가 독일의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인권적인 접근으로 학교를 선택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뭐 예를 들어 청소년 할인이라든가 뭐 이런 인권의 차원에서 같은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가장 소극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권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도 제가 발제문에 좀 넣어놨는데, 예전에는 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라고 정의됐었다고 한다면, 이제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내가 원하는 교육을 추구할 권리로 좀 등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원하는 교육이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정보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은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로 학부모나 교사들이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 학교가 공공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이 3년 이상 보여주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가 70%까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좀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좀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는 방안은 대만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실험교육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이대로 좋은가?
우리가 학교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하는 학교들을 그것이 실험성과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험교육법이라는 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의 지원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제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의무교육으로 다 묶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고,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걸 좀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외 사례들을 좀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갈 길을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대만처럼 이 대안성과 실험성에 대한 문제들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 이건 사실은 정책적인 견인과 관련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과 투명성의 문제, 아까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지 못하면 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3년 후에 3년 동안 그걸 자체적으로 증명해야 지원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민을 길러내자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공공성 있게 투명성 있게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신고제, 인가제, 등록제, 인가제, 이게 이제 사실은 두부 자르듯이 딱 잘리는 게 아니고요. 스펙트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등록제에 가까운 인가제, 뭐 신고제에 가까운 등록제,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들, 문턱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정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법상 모든 학교들이 인가받은 학교들은 학교를 나오면 출석만 하면, 제 표현으로는 가방만 공부시키면 학력이 인정됩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의 문제. 지금 대안학교 출신들 검정고시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고민들이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검정고시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을 다녔건 학교를 다니지 않았건 간에 상관없이 학력을 이게 이제 자격고사제도, 우리도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건 그런 맥락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대안학교를 나오면 학력을 인정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학력, 배우는 힘에 대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배워야 되는 공통과정은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어떻게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 각자가 다 다른 철학에 의해서 다른 방식의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길러지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 와중에도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검증이 돼서 그다음 4년 차부터 지원이 간다고 했을 때 지속적으로 장학감사하고 이 학교들이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잃는 경우에 지원이 끊기거나 인가가 취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제들을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대안교육법 인가대안학교들은 사실은 인가만 해주고 전혀 그 어떤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들을 가지고 있었던, 학교들에 대해서 해왔었던 사고의 방식으로는 사실은 미래 사회의 미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안학교들을 그 틀 안에 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 새로운 학교들을 계속 상상해 가면서 그 상상력들을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시작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하는 말로 이렇게 서두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짧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갖는, 굉장히 내용 자체가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데 빠른 시간에 하시다 보니까 엄청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이종철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태욱 교수님의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논의에 혹시 먼저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25페이지에 가까운 긴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이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다만 제가 토론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덧붙일 내용이 없지만 토론자로서 조금 몇 가지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해야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여기는 지금 기독교 교육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공식 명칭은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입니다. 제가 있는 단체가 벌써 16년째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에 관련된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 이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교육대안연구소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제가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뭐 어느 쪽으로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그 유재석 씨가 부캐를 만들어가지고 네, 설명하기 좀 쉬워졌어요. 부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저녁 행사가 온라인 행사가 7시부터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금 먼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하는 중간에도 3시 30분 정도에 먼저 자리를 이동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네,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교육이라는 용어의 모호성, 대안교육이 뭐냐 할 때 그 대안교육의 모호성과 다의성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고 하는 우리 하태욱 교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을 뭐라고 정의할 거냐 하는 거를 잘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안이란 말 자체는 가치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한 대신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좀 열려 있는 단어이지만은 그 단어가 교육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는 기존에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어떤 교육의 모습들에 대한 대안이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대안 교육을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저는 역사적으로 그것이 아까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입시 위주 경쟁 교육으로 획일화되고 비인간화된 우리의 아이들의 모습들을 좀 아이들다움의 모습으로 꽃피우게 하는 제 용어로는 선발과 배제의 패러다임에서 발견과 발굴의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들 거기에 저는 대안교육의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대안학교들이 그렇게 해오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정말 그 대안교육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대안교육이 진짜 잘하고 있다면은 그 대안교육에 보러 오신 분들이 여기 진짜 교육이 있었구나 이게 진짜 교육이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교육 진영에 도전을 주고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의식에 공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을 잘 공유하고 있는지 그런 정신들을 공유하고 있는지 대안학교 진영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정부나 교육부가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정의 학생들의 공간 이렇게 정부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정부나 교육부가 대안교육을 이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교육으로 정의하면 공교육이 문제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셈이 되니까 그렇게 하기 참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대안교육을 부적응 학생들의 공간으로 포지셔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대안교육 진영에서 계속해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 관련된 법안들이 대안교육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인가대안학교, 각종학교 형태의 인가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60조 3에 있습니다. 뭐 제 발제문에 토론문에 담겨져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 작년 12월에 통과된 등록대안학교에 근거가 되는 대안교육 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대안교육을 어떤 형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은 거기 너무 열리게 정의가 됐어요. 예, 굉장히 학습자 중심 교육 이꼴 대안 교육인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야 이것도 굉장히 모호성과 다의성을 열어주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동법 5조에서 몇 가지 이건 대안 교육이 아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아마 대안교육 그 시행령 대안교육 등록법에 관련된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근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서의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법안에 담고 대내외적으로 인식을 공유해 나갈 것인지 대안교육이 굉장히 풀어가 나가야 될 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토론자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교수님 원고에 변종대안학교라는 표현이 되게 자주 나와요. 제가 이 단어가 조금 좀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이 단어도 약간 뭐랄까 약간 폭력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크게는 지금 귀족형, 국제형, 선교형 이 세 가지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계신데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뭔가 좀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안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변종대안학교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우리가 이제 대안교육이 추구해야 될 북극성을 제시해서 학교들이 그 지향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는데 어떤 학교를 변종이라고 규정하기는 참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귀족형 대안학교라고 했을 때 얼마 이상의 금액을 내면 귀족형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 근거를 설정하기 되게 어렵고요. 다만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대안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등록금 차등제라든지 어떤 장학제도의 확보에 대한 논의가 그 학교를 귀족학교로 정의하기 전에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국제형 대안학교에 대한 논의도 몇 퍼센트를 이번에 이제 등록제 법안에 주된 언어가 외국어거나 주된 목적이 외국 대학일 경우 대안학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몇 퍼센트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질문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라고 정한다면 그 비율의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인가대안학교 두 번째 법제화로 만들어져 있는 인가대안학교에서 그거 이상으로 만약 하고 있다면 이미 인가대안학교는 그거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조건이 더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등록제에서 그걸 규제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용 대안학교에 대해서 혹시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종교계 대안학교 전체를 선교용 대안학교로 보고 계신지 요거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종교계 대안학교 이꼴 선교용 대안학교 이꼴 변종 대안학교 이렇게 보고 계시던가 하면 저는 조금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이런 제 우려를 좀 말씀드리냐면은 그동안에 정부나 교육부에서 비미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지원 사업하는 걸 보면요. 주로 이제 비종교계 대안학교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이 돼서 종교계 대안학교는 완전히 제외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종교계 대안학교가 지나치게 좁은 형태의 뭐 교리 교육이라고 하든지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종교에 대한 주입식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종교계 대안학교 전체를 변종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답변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초등대안학교입니다. 초등대안학교는 사실 이제 중고등 대안 예전에는 처음에는 중고등 대안학교가 많았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지만 초등대안학교 아이가 처음 취약할 때부터 초등으로 미인가 대안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있단 말이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기대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건 좀 생각해 보면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저는 교육 실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의 교육권 국가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조금 더 학부모의 교육권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제 입장들을 조금 토론문에 써놨습니다. 그 4개의 나라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것도 너무 인상적이고 좋았는데요. 저는 이 4개의 뭐 사례를 토대로 우리가 좀 대안학교 진영에서 홈스쿨링 진영과 연대해가지고 이 초중등 교육법 제 13조를 개정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의무 교육이 바로 그냥 취약 의무인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12조에 의무 교육 나오고 13조 바로 취약 의무가 나오는데 이것을 아까 그 영국의 사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학령기 자녀가 생기면 그 자녀에 대해서 그 보호하고 있는 자녀를 공교육 학교에 보내거나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개정하는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도 토론을 너무 길게 써가지고 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는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등록제 논의가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학부모 신고제 형태로 대안교육을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자기 자녀가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를 정부에 신고하고, 그 신고된 학생들의 거주 위치, 어느 학교에 있는지를 정부가 조사를 하고, 그 학부모들에게 표준 공교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형태로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펼쳐가야만 대안교육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철 기독교 학교 연구소 소장님, 세 가지의 또 질문과 또 마지막에 대안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강경필 교육공간 오름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육공간 오름이라는 대안학교에서 일한 지가 올해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학교 막 만들고도 여기 박수정 교육장님 포함해가지고 학부모 단체들하고 이 비슷한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던 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12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대안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발전과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시작할 때는 훨씬 더 큰 포부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학교 운영자는 아니었지만 운영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이유는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토대 없이 전혀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교육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잘 인식하고 있을 때 새롭게 그려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들 만나면서 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학교를 그만뒀냐? 이런 질문을 저는 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학생들이 실은 잘 몰라요. 본인들이 어떤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는지, 왜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학부모님들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학부모님들하고 상의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인식이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저희 학교에 학교에 이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학부모님들마다 편차가 심하지만 그래서 학부모 모임하는 게 꽤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학교에 누구를 자녀를 보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하기 좀 주저하는 그런 경향성마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어디다 물어봐서 이렇게 풀 수는 없었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학생들 만나오면서 짐작했던 것들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학생들이 어떤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안교육을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일반 공교육의 학교에서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밖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많은 요구사항을 잘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면 굉장히 학생들에게도 좋고 저희 학교도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냉소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 이상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데 어찌하여 학교를 다 벗어날 생각을 했을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학교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그런 용기를 낸 학생들이 막상 만나보면 무기력하다라는 그런 모순 속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학생들이 지쳐하는 것은 개별 교과 내용이 좋고 싫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지금 자기랑 상관없었던 거대한 시스템 체계 안에서 지내는 것을 이미 지내는 것 자체에 에너지가 많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8살에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19살까지 견디면 어쨌든 졸업하는데 한 12년 걸리는데 요즘에는 한 3세 정도의 시스템으로 들어와가지고 15살 되면 지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버틸 수 있는 맥시멈 아닌가. 개별적인 환경들은 다 다르지만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맨 처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공간에 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적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종류의 상처 같은 것들이 이제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곳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낯선 공간에 특히나 거대한 공간 속으로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일말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와야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빨리 지쳤던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짐작하고 있고 그 문제가 청소년기에 어떤 방식으로 삐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시스템화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학교가 물은 학교 대안학교의 지향점에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가 변화 가능성을 가진 학교로 탄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물은 학교가 싫습니다. 항상 잘 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고 그 틀 속에서 안정화돼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학생들의 어떤 반응 하나하나에 모든 반응을 다 캐치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에 따라서 학교는 반드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교육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공동체의 일원이긴 하지만 공동체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의 학교가 개별 어떤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학교는 사실은 학생들 힘으로는 변화 가능성을 많이 가지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른들 혹은 교사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인간에게 실망했다기보다도 어떤 주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변화하지 않을 거라는 냉소가 거기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공교육 자체의 변화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적응하기 어렵거나 지치거나 이 시스템 밖을 꿈꾸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점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만 하면 시스템을 좀 더 키우는 방식으로 사고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학 때 급식을 못 먹거나 결식 아동들이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 가서 해결해야 되고 돌봄 문제가 발생하면 또 학교의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학교에서 해결해야 되고 학교 부적응이 있으니까 대안교실도 학교 안에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교육청 안에 무엇인가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점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교 밖의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학교에다가 기능을 추가하면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도 학교 바깥을 좋게 만들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겠어요? 밖으로 나가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터전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불안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저희가 거대한 시스템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방식으로 추가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고 반대로 교육청 내부에 있는 교육부 내부에 있는 학교들도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교육 기능은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가령 이런 겁니다.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공교육에서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게 됐는데 수업 일수가 안 줍니다. 그래서 방학이 줄었어요.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게 되면 수업 일수를 조정하면 되는데 학교 바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생각하기 되게 편한데 그 안에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은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사 숫자 문제도 되고 사범대학 교수 숫자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 담당자에도 문제를 풀 수 없겠구나 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대 시스템들은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학교가 쉬게 됐는데 어떻게든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치열한 준비 없이 수업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목적이기보다는 교육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큰 체계들은 잘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대한 체계 외부가 안전해지면 안전해질수록 내부라고 표현하기가 좀 불편합니다만 어쨌든 공교육 내부도 훨씬 더 단출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교육청이나 그 공적인 기관에 점점점 기능을 추가해서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교육청도 바깥을 너무 불안해하거나 의심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많은 기능들을 바깥에 주면 좀 더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보니까 학교가 교사, 학생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안에 교사하고 학생을 제외한 수많은 직군이 있는데 많으면 60개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수업을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할 수 있는 것만이 중요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들이 조금씩 다이어트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학교 외부의 학교들, 그러니까 공교육 외부의 학교들로 또 필요하면 학생들을 많이 보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그런 환경적 토대가 만들어지면 학교를 그만두지 말라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적극적으로 가라고, 네 몸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대안학교들의 문제인데요. 대안학교들 뭐 어떤 대안학교가 문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만 해도 무수히 많은 대안학교들이 있지만 잘 모릅니다. 저희 학교 하나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데 좀 버거운 측면도 있고요. 소통한다는 것이 너무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근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퇴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변종대안학교 얘기해 주셨는데 그 변종대안학교라고 어딘가를 규정하기 하태욱 교수님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논의 과정 속에서 어떤 학교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본인의 다양성이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학교가 처벌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공교육 내부에도 학생 인권조례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진보적인 교육하고 있고 대안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교육청 보고 감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안학교들끼리도 잘 만나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해야 될 것인지 끊임없이 논의하고 지향점을 맞춰가는 작업들이 더 많이 시작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강경필 오름 대표님 감사합니다. 학교의 다이어트 필요하다. 참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리는 새로운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건 약간의 저도 우리 한번 다 같이 연구해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우리 김미경 바른교육 광주의 바른교육 시민연합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주 바른교육 시민연합 대표 김미경입니다. 대한교육의 다양성 모색을 위한 이론적 검토라는 주제로 대한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하태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태욱 교수님께서 오늘 발제해 주신 것에 더하여서 바른 교육을 위해 연합한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리고 또 학부모로서 대한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거든요. 이 발제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참다운 대한교육을 위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태욱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대한교육의 지나온 발자취를 잘 정리해 주셨고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해 대한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들과 제시 방안을 잘 정리해 주셨으며 법 조항을 통해 대한교육의 기본 교육 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근거와 교육관계법에 의한 한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서 향후 대한교육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통찰 깊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해외 대한교육 지원 사례를 통해 소위 교육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몇 국가들의 대한교육을 비교하면서 이들 국가가 공교육을 원하지 않는 국민에게 대한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장려책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 토론자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결국 발제자의 대안학교, 특히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다양성의 인정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본 토론자도 적극 동의합니다. 저는 앞서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대안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배움의 갈망을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해소하는 공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을 일찍 마치고 아이들이 바로 향하는 곳은 각종 학원의 건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에게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를 물었더니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보통 학교가 점심을 먹고 1시쯤 하여 마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전 9시까지 등교하여 점심 먹기 전 시간까지 대략 서너 시간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아이들이 배움의 장인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배우길 바라고 이리저리 과목마다 학원을 뺑뺑이 돌리듯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온전히 배움의 시간을 갖고 집에서는 과제를 하고 휴식을 취하며 자기 개발의 시간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배움의 시기인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생각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교육은 달랐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교가 배움의 열망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누구나 내 아이가 잘 되길 바라고 학생의 시기에 제대로 배워 개인의 목표 성취는 물론 나라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라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공교육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 눈에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학원에 떠맡기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안학교를 보내고 나선 또 다른 문제를 만났는데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 바로 보통 공립학교에서 당연히 지원되는 것들이 일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교과서와 급식비 지원입니다. 교과서는 전쟁하러 가면서 총을 놓고 가면 안 되듯 학습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또한 급식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급식비 지원은 학생이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어떤 가정 환경의 학생일지라도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강주시에 문의를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학교 밖 아이들을 10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답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광주에 대안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10개 학교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광주시가 말하고 있는 이 학교 방학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교를 떠난 문제야 내지 별난 아이로 인식하는 것과 공립학교만이 학교다, 대안학교는 학교가 아니다 라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지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라고 인식되게 만드는 이 학교 밖이라는 단어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도 모두 국가와 지자체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입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이 쓰이고 있는 부분, 특히 교육이라는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분야에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정상적인 국가일까요? 국가는 국민이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국민의 안위와 기본적인 권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교육 혜택을 공교육과 대안교육을 차별을 두어 지원한다면 세금 납부도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가정은 덜 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볼멘 소리가 학부모로부터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발제자님께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상황은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요. 제가 넣었습니다. 미국에는 차터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터스쿨은 대안학교의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뜻이 같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며 정부는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1인당 교육비를 똑같이 차터스쿨에도 평등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교육적 성과가 공립학교보다 50%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뉴욕주만 보면 전체 460곳 중 235곳에 차터스쿨이 있으며 12만 3천 명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2019년 현재 5만 2,700명이 차터스쿨 대기 명단에 올라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 중 많은 수가 대안학교나 홈스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수는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개인들은 교육의 변화와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런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교육의 틀 안으로 가두어 놓으려고만 합니다. 개인의 발전은 곧 나라의 발전입니다. 개인의 발전이 있다면 국가가 기꺼이 따라주고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을 존중하는 문제입니다. 대안학교의 아이들이 이 나라의 미래이고 각자의 교육 가치관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교육을 시킬지 대안교육을 시킬지 또는 홈스쿨을 시킬지 등은 단지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와 가치관에 따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에서 급식비와 교과서 지원을 하는 것은 학생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함이며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를 이끌고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나라의 잠재적인 인재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든지 대안학교에 다니든지 그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든지 인재들이 잘 육성되어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고 평등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러한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차별적인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원을 바라는 것이며 아이들이 아무런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시어 가까운 시일 내에 적용하도록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자유와 가치관을 존중해주는 대한민국과 광주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제 의견이고요. 아까 강경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외에 공교육 외에 공교육 바깥의 학교라는 그런 공교육이 아니지만 학교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교육의 그런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교육 바깥의 그 외부의 교육 기관들을 좀 더 다양하게 모든 그 교육기관들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나라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저도 동의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한교육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지원도 대한학교들에게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른교육에 우리 김미경 대표님 그 차트 스쿨까지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발제를 이렇게 내용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 다양한 안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주정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토론이기도 하고 어쩌면 책임감을 갖고 답변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제일 뒤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주장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장을 했을 경우에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이란 말 자체, 얼터너티브, 프로그레시브 의미 없는 그 자체가 없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다양성한 교육의 한 존재지 어째서 학교 안에 있는 애들만 학교고 밖에 있는 바깥 아이며 그건 교육을 인정하지 않느냐? 나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 공무원이야? 어떻게 공무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미란 의원님께서는 공교육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토론자로 저를 불렀다면 실패한 겁니다. 예, 실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공무원이면서도 가장 공무원답지 않은 공무원입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대자면 지금 공교육은 대한교육에서 하고 있는 이 좋은 프로그램들 가져와서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차용해서 돈을 안 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보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 빚을 지금 갚으려고는 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제가 오늘 토론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엄한 소리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실을 좀 더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2년에 한 공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어려운 시절에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공업계 고등학교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들어갔습니다. 잘 가르치겠다고. 근데 그 반에 담임으로 들어갔는데 첫 담임이죠. 출석을 부르려고 보니까 아침에 50명이 한 정원인데 5명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시계를 봤죠. 근데 잘못 왔나?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한테 물었습니다. 야, 얘들 왜 이렇게 안 왔어? 아이들 지금 처음 본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려버려요. 아, 내가 반말을 해서 그런가 보다. 미안해요. 애들은 왜 안 왔어요? 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땐 고개를 또 돌려버리는 거예요. 나 처음으로 지금 학생을 만난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 녀석아, 선생님이 애들이 왜 안 왔냐고 묻잖아.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세요? 안 온 놈들한테 물어보세요. 아, 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무서워서 뭐 더 물어볼 수는 없고 궁금해서 다른 교실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다 그 정도 앉혀놓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기가 막힌 학교다. 근데 그 하루를 지났더니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았습니다. 학교를 하루 종일 옵니다. 아이들이 4시 반까지 등교 시간. 근데 하루 종일 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갑니다. 오고 가는 학교, 자유학기제는 나와요. 난 너무 충격을 받고 시간이 없어 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께서 뭐라 했냐면 가만 놔둬.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놔둬. 그냥 저희들이 학교 왔다 가주는 것만도 고마운 거예요.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난 도저히 난 그걸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뒀고 다시 시험을 봤습니다. 나 선생님 다른 학교 선생님이 하겠어. 난 못하겠다. 시험을 봐서 다시 합격을 했는데 또 그 학교를 발령을 또 내주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학교를. 그냥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다. 냅둬버렸어요. 그 이전에는 교실에 들락날락 쓰러지고 닦아주고 교과서 버리면 또 갖다 주고 침 뱉으면 닦아주고 죽도록 했습니다. 죽도록.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누가 미워주기 시작하냐면 선생님들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저런 애들 저렇게 놔둬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쩌다가 그 10평짜리 아파트 저희 살고 있는 저희 집으로 그 애들이 여름방학 되기 전에 놀러 온 겁니다. 뭐하러 왔냐니까 놀러 왔다 그래요. 난 놀러 오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애들이 세상에 지금 마음대로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저희 아내랑 살고 있는데 냉장고에서 수박을 꺼내줬더니 수박 씨를 이렇게 뱉는 겁니다. 피. 내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인데 아빠 오빠들은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래. 근데 그 애들을 세상에 그 10평짜리 아파트에서 6개월 동안 데리고 살아봤더니 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달라졌어요. 우리는 공교육에서 지금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간 것은 그 애들 잘못이 아니라 그 애들이 해야 될 교육 과정과 그 애들한테 맞는 것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은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애들이 뭘 잘못해갖고 나갔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다. 이 학교 교육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구 용전에다가
폐가를 하나 얻었습니다. 버려진 집. 92년에 그 아이들 버려진 집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교육청 장학사 되기 전까지 8년간 데리고 산 애들이 총 707명입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위해줬더니 애들은 정말로 멋지게 다 찌르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왜? 대안교육이라는 걸 해봐라. 그래서 교육청 장학사가 됐습니다. 제일 먼저 만든 것이 학교에서 벌을 받는 아이들을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좀 뭔가 좀 느끼고 오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난교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애들이 아픔이 있어 단쌤하고 다투면 상담사가 가서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부모님 이야기 들어주고 담임선생님 이야기 들어주고 모시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야, 네 교육 받고 와. 이 새끼 정신 차리고 알겠어? 근데 그 아이가 뭔 정신을 차리고 오고 있습니까? 보기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은 달라졌고 금난교실이 전국의 위 프로젝트의 위 센터의 원조가 된 겁니다. 금난교실이 박정희 연구사가 있을 때. 두 번째 보니까 중학교에 이 학교에서는 저쪽으로 전학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문제하라고. 그 아이는 유령처럼 떠 있습니다. 1년에 그런 아이들이 700명 이상이 학교 밖을 떠나고 있는데 자기 학교가 우리 학교 아니라고 합니다. 퇴학을 못 시킵니다. 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도 아니고 저 학교 학생도 아니고. 이거 방치하면 안 돼. 어떻게 쓰든 간에 이 애들 안 와야 돼. 밖에 나가면 지금 도와준 애들이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용연학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용연. 그래서 그 애들은 우리는 목표가 뭐냐. 얘들이 학교를 10시에 오든 12시에 오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아침밥 못 먹고 오니까 밥 먹이자. 밥 먹일 때 상을 차려서 먹이지 말고 집에서 있는 상처럼 그렇게 해서 먹이자. 그리고 음악은 노래방에서 우리 노래방 교실에서 가르치자. 상가감수는 당구집에서 가르치자. 예, 그렇게 해서 담배를 정말 피우고 싶어서 못 견디 하면은 그 애들 지킬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자. 그래서 영연학교를 만듭니다. 그게 전국의 위스쿨의 그 원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가 이제 돈보스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돈보스코 학교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게 한 거죠. 그리고 있을 때 전국의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우리 시 교육청한테 뭐 하라고? 그 선생님들에게 지원을 하는 우리 역할을 우리 교육청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대안교육 위탁기관들을 다 심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위탁기관을 지원을 주는데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2,000만 원 주면서 간섭은 엄청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애기들 무슨 활동 하나 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또 저는 움직여 이건 사진 찍어 보내야 되거든. 증명사진 찍어놓고 무슨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선생님들은 의욕을 다 잃어가지고 아무것도 귀찮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찮게만. 당신들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 거냐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 생각이 달랐다. 저분들은 비인가 미인가 뭐 탈학교 무슨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김비정 대표님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들이 다 흡수하지 못해놓고 그렇게 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는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새날학교가 탄생이 됩니다. 다문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나는 인문계를 가랍니다라고 고등학교를 가놓고 보니까 적성이 전혀 안 맞아. 공고는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강주에서 푸른금 창작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적응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에요. 이 애들은 상담과 교육학과는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좀 아픈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병원을 데려가라면 부모는 인정을 안 해요. 또 병원을 갈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이 아이들 우리 교육 공간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의사 2명 뽑읍시다. 임상심리사 뽑읍시다. 간호사 뽑읍시다. 그리고 그분들을 우리가 아이들 찾아가기도 하고 오게끔 해서 그 아이들 병원 관리를 우리가 막아줍시다. 라고 해서 마음보듬센터를 만듭니다. 진통이 엄청 컸습니다. 의사 월급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주게 되니까 교육감님 월급보다 더 많으니까 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의사들은 1,500 이상 안 주면 안 옵니다. 특히 정신보건 의사는요. 이런 상태에서 마음보듬센터가 됐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복대를 하고 낙태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돼. 이 아이들 낙인 찍히기 전에 얼른 이 아이들만 모아놓은 위탁기관 만들어야겠다. 이 아이가 몸을 풀 때까지 시간 강사가 가서 학교 사는 수업 전부 다 가서 해줄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아이 한 명, 두 명 모일 때마다 임신한 애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위탁교육을 수업을 시간 강사 뽑아갖고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몸이 풀고 나서 그 학교가 아이가 워낙 원적교로 돌아가기 싫으면 다른 학교로 보내서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이런 센터와 위탁기관이 만들어지니까 교육청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교육, 학교폭력, 자살한 애들 잡으러 다니는 것도 힘든데 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강주에 대한교육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어찌됐든 강경필 대표님이나 우리는 초창기 멤버입니다. 우리 같이 고생할 때. 저 뛰어다니고 나 장사 시절에. 아무것도 지금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본인은 많이 늙으셨습니다. 그만큼 축적이 된 겁니다. 축적이 된 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성할 게 뭐냐면 왜 교육청은 안으로 끌어들여야만이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냐. 바깥에 있는 것을 안정적으로 해주면 너가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돼. 근데 왜 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게 아니라 나는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깥에도 인정을 해줘. 누가 해야 됩니까?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 그쪽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시청에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역할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밖에 나가서 혹시나 잘못될까 보니까 학업 중납 숙려제 하자. 이혼 숙려제라는 말씀을 썼던데 조금만 더 생각해봐. 지금 나가면 바깥 세상이 너를 다 안아주고 그럴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때는 그래 이러이러한 기관이 있으니까 너한테는 그게 맞아. 이렇게 말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는 줄이겠습니다. 아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기 때문에 큰 질문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그 대신에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첫 번째 소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 교청이 모여서 원톱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일 TF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일을 정해야지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해갖고는 안 된다. 이걸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지원을 하는데 안정되고 지속적이고 미래가 보이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찔끔 주다가 안 줘버리고 어떻게 가능해? 부모들이 내가 그 학교 공간 오름 다닌다는 말을 왜 못하겠어요? 이분 얼굴이 못생겨서 그랬어요. 이분 철학이 달라서 그래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가보니까 기타 하나 있고 기타가 없다고 힘들어했어요. 책상도 너무 힘들고 가서 보니까 공교육기관에 있는 애들은 너무나 좋은 관광을 사는데 여기서 하니까 아무래도 기가 죽지요. 부모 입장에서 눈물 나고. 그래서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말아서는 안 되겠지만 간섭은 적게 하라는. 간섭은 적게. 왜? 간섭을 적게 해야만이 교육과정이 다양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몇 프로 이상 하면 안 돼. 이러면은 대한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해줘야 돼요. 아이들 키우는데 가장 큰 것은 시설은 조금 지저분해도 됩니다. 부족해도. 그러나 선생님들은 자부심을 갖고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안 되기 때문에 이직을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시청에 주니 교육청에 주니 못 되니 조례가 안 되니 그럼 조례를 제정하든 법을 바꿔 쓰는 간에 거기 있는 선생님들을 공교육기관에 있는 선생님들만큼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들어간 거에 비하면 공교육 선생님보다 더 드려야 돼. 1.5배 더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줄 수는 없으니까 줄 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있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교육기관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이 당연히 하나 있어야 돼요. 공공성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거 확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어요. 봐봐. 저렇게 하니까 저러잖아. 공공성 확보를 본인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줘야 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민주시민들을 키우는데 너도 더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당신들이 준 돈 너 학교 사는 것보다 더 투명하잖아. 근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교육과정은요 30% 50% 우리 지키고 있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가르친 걸 인정해줘. 그 대신에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해 줄게 라고 해줘야 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주광역시교육청 저는 오늘 아침에 이 토론을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강경필 의원 대표 나온다. 원래 강경하잖아요. 강경. 그리고 또 바르게 살기 시민 대표 빤빤하실 것이다. 큰일 났다. 하 교수님 엄청 깐깐하다는데 엄청 혼날 건데라고 왔는데 저는 솔직히 다 말하기로 했습니다. 왜? 우리 이렇게 일을 했지만 우리가 한계가 있었고 결국은 이렇게 가야만이 이 일이 풀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바깥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같은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토론을 가니까 우리 장학생이 한 분이 이 말을 꼭 하랍니다. 대하나 교육 아이들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말을 마지막 말로 멘트하라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네, 박주정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이제 마무리 말이 있지만 끝으로 대한학교라는 말도 안 좋다고 말했잖아요. 다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 분명히 세금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엄마 아빠는 세금 안 내야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빈틈이 없는 또 우리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나 교육청에서 그 어떤 지원 조례가 필요하면 지원 조례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